자, 계속해서 책 1, 노동생산력 증대의 이유와 생산물의 각기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절차. 오늘은 챕터 8, 노동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생산물이 노동에 대한 보답의 근원이다. 이 근원이다라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든 생산물이 모두 노동자의 것이었다. 노동밖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분업으로 생산기술이 발달하여 같은 양의 노동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됨에 따라 노동에 대한 보상은 많아졌다. 그죠? 처음 분업을 얘기할 적에 화살을 만들고 사슴을 잡고 한 사람이 만들고 사슴 잡고 만들고 사슴 잡고 하던 것을 나눠서 한 사람은 화살만 만들고 한 사람은 사슴만 잡으니 점점 사슴도 많이 잡고 화살도 많이 만들게 되더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교환을 통해서 더 많은 식량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분업이라는 거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모든 물건이 저렴해졌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물가가 올랐다, 비싸졌다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많이들. 사실은 물가가 싸졌다라고 느끼는 적은 거의 없죠. 살면서 계속 그 텔레비에서 그 슈퍼마켓 아줌마들을 인터뷰하면은 맨날 20년 전에도 그랬고 30년 전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렇고 맨날 요새는 장 볼 게 없어요. 이런 얘기는 늘 단골 멘트죠. 늘 반복되죠. 왜 그렇게 느끼냐 하면은 어떤 물건은 발전이 빠르고 어떤 물건은 발전이 더뎌서 발전이 느렸던 부분에 대한 상품값이 좀 비싸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게 뭔 얘기냐 하면 그 화살과 활을 만들던 시절을 말씀을 드리면 화살 한 개 만들고 사슴 한 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둘이 1대1로 교환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화살을 점점 잘 만들게 되면서 화살은 어느 날 보니까 하루에 10개를 만들고 사슴은 하루에 2마리 잡는 정도까지밖에 진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화살값 5개, 화살 5개와 사슴 1개가 교환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화살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화살 1개 주고 사슴 1마리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화살 5개를 줘야 사슴 1마리를 준다. 사슴값 되게 비싸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친구가 간과한 것은 예전에는 하루에 사슴 1마리 먹던 거를 이제 사슴 하루에 2마리를 먹고 있거든요. 그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래서 사슴값이 싸진 것은 분명해요. 근데 자기가 만든 화살값이랑 비교를 하니 사슴값이 올랐다고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노동 생산물이 노동에 대한 보답의 근원이고 기술의 발달과 분업의 발달로 인해서 노동 생산물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노동에 대한 보상은 점점 더 많아진다. 즉 다시 말하면 물건값이 싸진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물건값은 점점 싸진다. 경우에 따라 비싸게 보이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물건값과 비교해서 비싸게 보인 것일 뿐 절대적인 값은 무조건 싸진다. 옛날엔 하루 일해서 쌀 반가마밖에 못 샀지만 지금은 하루 일해서 쌀 한 가마를 산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앞서서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를 말씀을 드릴 적에 자본과 임대료가 토지가 개입을 하면서 이 노동만 가지고 생산을 하지 않듯이 노동과 자본과 토지가 동시에 생산에 개입을 하듯이 노동에 대해서만 보상해 줄 수는 없어요. 자본을 투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보상을 해줘야 되고 토지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땅의 사유화와 자본의 축적이 생산에 개입하면서 노동자가 생산의 증가를 모두 누리지는 못하게 됩니다. 땅이 사유화되면서 노동자는 생산물을 땅 주인과 나눠야 합니다. 왜? 땅이 없이는 생산물도 없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토지 임대료 난 못 주겠어. 너는 불로소득이니까 넌 나쁜 놈이야. 너한테 토지 임대료는 난 줄 수 없어. 라고 하면 땅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래 마음대로 해. 그러겠죠? 그럼 토지 임대료 안 주면 좋은 게 아니라 생산도 못 하잖아요. 내 먹고 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너 자본의 힘을, 너 자본가는 나쁜 놈이니까 나 네 밑에 들어가서 일하기는 싫어. 그럼 뭐 들러 나가서 사슴을 사냥하시란 말이에요. 이틀에 한 마리 먹으시란 말이에요. 하지만 자본가의 밑으로 들어가서 사슴을 하루에 2마리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먹여준다면 수확 후에는 그와 생산물을 나눠야 한다. 나누지 않을 거라면 먼저 먹여주지도 않을 것이니 선택의 여지는 없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간혹 자기 땅에서 자기 축적물을 소비해서 수확물을 다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그 임금과 이익과 임대료의 대상이 그냥 겹친 것일 뿐, 지금 얘기한 거랑 다를 것은 없어요. 임금이라는 거는 되도록 많이 받으려는 노동자와 되도록 적게 주려는 고용자와의 합의로 정해집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많이 받으려는 노동자도 뭉쳐서 더 많이 받으려고 애를 쓰고, 고용자도 적게 주려고 뭉쳐서 적게 주려고 애를 써요. 근데 늘 노동자가 늘 불리한 쪽에 서 있어요. 왜냐? 고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모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의견을 맞추기가 쉬워요. 작전을 세우기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체로 자본가들은 어떤 법을 만드는 상류층과 주로 상류층이거나 상류층과 교류가 쉬워서 폭력 외에는 달리 이거는 자본론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예요. 법을 만드는 상류층과 교류가 쉬워서 폭력 외에는 달리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절박한 심정의 노동자 집단을 국가 권력으로 누를 수도 있다. 국가가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개체로서는 국가가 가장 강력하거든요. 어디든지. 국가는 거대한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 폭력의 방향을 어디로 향할 것인가는 그 구성원들이 정할 뿐이죠. 그 구성원들이 정하는데 구성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20명도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있기 때문에 모두가 모여서 늘 폭력의 대상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표자들을 뽑는데 이런 대표자들이 상류층이라는 거죠. 이런 상류층이 자본가들도 사실은 곧바로 이런 상류층에 편입이 되고, 또는 자본가들의 이런 귀족집, 옛날 같으면 귀족 집단, 상류층, 법을 만드는 집단, 이런 사람들과 늘 교류를 하는 입장에 서 있죠.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쉽고, 의견도 대체로 맞춰져 있고, 방법이라고는 때려 없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노동자 집단을 더 큰 폭력을 동원할 수 있죠. 국가 권력은 그 폭력의 대상을 노동자로 향하게 할 수 있죠. 경찰력을 동원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계엄령을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는 갈아엎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것을 더 큰 폭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 고용자 집단이에요. 힘으로도 고용자 집단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의견 일치도 쉽고 힘도 세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노동자들은 임금 없이는 일주일도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갈등 상황을. 폭력 사태, 파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속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고용자들은 쌓아둔 게 있기 때문에 1년, 2년 그 공장이 생산을 안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굶어 죽진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임금이 인상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막는 경향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는 임금은 어떤 시장 논리에 의해서 많이 받으려는 노동자와 적게 주려는 고용자가 수요자죠. 노동자가 공급자고, 이 둘의 합의로 정해진다. 흥정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각각이 어떤 집단화해서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늘 고용자가 유리하다. 이 불공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본가 다 죽여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현대의 복지국가 고용자는 이런 짓을 하지마, 이런 짓을 하지마 하면서 어떤 각종 규제를 도입을 하게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어떤 흥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거를 늘 염두에 두고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하다 보니 세월이 지나다 보니, 그리고 노동자가 수가 많고 민주주의에서는 수가 많은 쪽의 의견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보니 이쪽이 중심이 되어가는 경향이 있으면서 어떤 성장을 방해하면서 오히려 노동자의 복지를 방해하는 측면도 있어요. 노동자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무척 불리해요. 노동자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지역의 임금 수준이 정해지는 데는 고용자들이 늘 유리해요. 유리한데 어느 이하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어딜까요? 자, 그 선은 노동자와 그의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선이다. 자, 이것이 아까 어저께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으로는 자연 가격과 시장 가격이 있었는데 공급자가 자연 가격 이하로 떨어진 가격으로는 공급을 아예 안 해요. 물론 자연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노력은 하지만 자연 가격 이하로 떨어진 가격에는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노동자도 자기가 먹고 사는 게 자연 가격이에요. 자기가 일단은 밥 세끼는 먹고 살아야 되고 내 마누라 처자식은 먹여 살릴 수 있는 선에 급여가 나오지 않을 거면은 뭐하러 남을 위해서 일을 하냐고요. 안 하죠. 임금 생활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때는 고용자들끼리 경쟁하게 돼 임금이 오른다. 자연가격과 시장 가격을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요.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채용하려고 고용자들끼리 엄청나게 경쟁을 해요. 그래서 임금이 올라요, 당연히. 이렇게 임금 생활자에 대한 수요가 늘기 위해서는 월급을 줄 돈이 늘어야 하는데 돈이 있어야 사람을 쓰죠. 월급을 줄 돈이 늘어나려면 고용자에게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돈은 어떻게 있느냐? 물건을 팔아서 소득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쌓아놓은 자본이 늘거나 아니면 자본을 남한테 빌려서라도 돈을 대야 돼요. 여하간 돈이 있어야 노동을 사죠. 근로자를 산단 말이에요. 고용자 입장에서 월급을 줄 돈이 늘어난다는 것은 소득이나 자본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고용주들도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땅 주인이나 사채업자들은 먹고 사는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하인을 고용해요. 왜? 편해지려고. 하지만 사업가들은 고용을 하는데 직원을 고용해서 더 큰 이익을 도모해요. 이건 사업가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런 입장에 서 있다는 거예요. 땅 주인이 못 돼서가 아니라, 게으르고 못 돼서가 아니라 땅 주인은 어떤 생산 수단이 없어요. 그냥 돈 생기면은 본인 편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 어떤 스탠스의 차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사업가들에게 돈이 생기면 레버니와 스탁, 소득과 자본이 증가하면 이 어떤 나라에 어떻게든 뭐 단돈 한 푼이라도 레버니와 스탁이 증가하면 그것이 곧 국가의 부가 증가하는 것이고, 국가의 부가 증가하면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레버니와 스탁이 사업가들은 무조건 직원을 더 채용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한다 그랬죠. 레버니와 스탁이 증가하면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면 임금이 올라요. 이건 당연한 법칙이에요. 법칙. 당연한 이치예요. 여기서 부유한 국가가 임금이 오르는 게 아니라 증가하면 임금이 오른다 그랬어요. 부유한 국가의 임금이 높은 게 아니라 성장하는 나라의 임금이 높습니다. 그 예로 영국과 미국을 예로 들었어요. 국부론에서는. 영국이 훨씬 부유하지만 임금은 미국이 더 높다. 왜? 미국은 계속 사람이 모자라니까. 번영의 확실한 증거는 인구 증가다. 뭔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계속 성장하는 곳에서는 사람이 계속 모자라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 외부로부터 유입이 되고 아이도 많이 낳아요. 이민과는 별개로 미국은 매우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데 미국의 아이들은 부모에게 짐이 아니라 풍요와 번성의 자원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낳아서 얘들을 일을 시켜요. 그리고 농사를 짓다가 땅을 또 사는데 이 땅을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아기를 키워서 크면 걔한테 땅을 줘요.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굉장히 대가족을 이루면서 아주 거대한 그런 농장을 이루어요. 또 이 국부론에서 이 번영의 확실한 증거가 인구 증가다라는 것에 대한 예로 중국을 예로 드는데, 이 국부론을 쓸 18세기 당시에 이 아담 스미스도 그렇고 유럽 사람들은 중국이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가장 선진국으로 중국을 예를 들어요. 국부론에서는 계속. 하지만 중국은 오랜 세월 부유했지만 노동자들은 매우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며 아이들은 버려진다. 그래서 어떤 국가의 부가 노동자에게 다시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가 새로 증가하는 어떤 레버뉴와 스탁이 노동자에게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부는 노동자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성장하고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부가 노동자에게 다시 향하지 않으면 일자리는 점점 감소하고, 아까 그 지주나 뭐 지금 세상 같으면은 그 쓰레기 같은 정치꾼들이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죠. 일자리는 점점 감소하게 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니 임금이 떨어지고, 이 노동 공급자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임금은 떨어지죠. 그러니 생산이 줄고 성장이 줄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임금이 떨어지니 모든 계층은 이전보다 낮은 임금에 만족하게 되고, 더더군다나 최하위 계층은 일자리가 없어 굶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 이 예로다가 그 상업적 회사가 지배하는 동인도와 영국 법이 보호하는 미국과의 차이를 예를 들었어요. 상업적 회사가 지배하는 동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인도에서 발생한 부를 전부 이 동인도 회사가 가지고 영국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 동인도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동인도의 노동자에게 다시 가지 않는 거예요. 생산의 증가가. 반면 미국의 경우는 미국의 그 개척자들이 자기네들이 농사지어서 이게 자기네들이 다 먹고 자기네들이 다시 또 새로운 땅을 개간하는데 새로 생산의 증가분을 자기들이 새로운 땅을 개간하는데 다시 써요. 이러면서 미국은 어마어마한 번영의 길로 접어들죠. 자, 너무너무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쳤어요. 국가의 부는 무조건 노동자에게 다시 향해야 한다. 노동에 대한 후한 보상은 국부 증가의 현상이고, 노동자의 빈곤은 국부 정체의 현상이고, 굶주림은 국부 쇠퇴의 현상이다. 노동임금은 어떤 정밀하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지역의 같은 노동이라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노동자의 능력차로도 달라지고, 고용주의 형편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법은 절대로 노동임금을 적절히 규정할 수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누구도 제3자는 당사자 간의 흥정에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건 방해만 될 뿐이에요. 노동에 대한 진짜 보상은 삶에 필요한 것들과 편의를 위한 것들을 얼마나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시대가 지날수록 늘어나며 돈으로 표시된 임금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다. 10년 전에는 100만 원 받고 지금은 2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월급이 늘어난 것이냐, 보상이 늘어난 것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10년 전에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일을 따져야 되고, 지금 2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시대가 지날수록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값은 점점 싸지게 되어 있고요. 돈으로 표시된 임금이 100만 원 늘어난 게 10년 전에 비해서 100만 원 늘어난 것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크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맨날 팍팍하죠. 팍팍하다고 느끼죠. 모든 것은 점점 싸집니다. 과거에 하루 일해서 살 수 있는 곡식을 지금은 반나절만 일해도 살 수 있습니다. 일부 사치품의 경우 더 비싸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세금이 더 붙거나 해서고, 일반적인 노동자들에게는 어차피 필요 없는 물건이고 그 수도 적어서 오른 것을 다 합쳐봐야 다른 것들이 싸진 것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옛날에 최고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5천만 원, 3천만 원이었어요. 보통의 노동자가 3년을 일해야 살 수 있는 값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최고가 자동차는 10억이에요. 보통의 노동자가 20년을 일해야 살 수 있는 가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최고가 자동차에 비해 지금의 최고가 자동차가 비싸진 것은 맞지만 그것은 일부 사치품에 지나지 않는 거고, 그런 자동차의 개수 몇만 대를 합쳐봐야 일반인들이 2년 일해야 살 수 있는 일반의 자동차가 지금은 6개월만 일해도 살 수 있는 일반의 자동차 값,
수백만 수천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합치면 일부 자동차 값이 예전보다 비싸게 느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30년 전만 해도 자동차 한 대 사려면 1년을 일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먹고. 하지만 지금 6개월만 일해도 자동차는 뭐 거뜬히 사죠. 그때부터 자동차는 훨씬 좋은데. 그렇게 물건값은 무조건 싸집니다. 아무리 빈곤한 노동자라도 과거에 입고 먹고 거주하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돈으로 표시된 노동의 가격뿐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이 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수준으로 살라 그러면 못 살아요. 옛날에 30년 전에는 외식 한번 하는 것도 뭐 엄청난 행사였죠. 그 결혼할 적에 신부의 그 희망사항으로 나는 결혼하면 한 달에 한 번은 외식을 시켜줘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은 외식을 그런 조건으로 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무 때고 지나가다 아무 때고 먹는 게 외식이지. 외식에 그런 가치를 부여조차도 안 하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분명히 지금 생활 수준이 훨씬 올라간 거는 확실해요. 그렇지만 팍팍하다고 느끼죠.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빈곤한 노동자들을 살아가는 환경이 좋아지고 이것이 곧 우리 사회의 행복과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옛날보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보다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이 어떤 우리 사회의 행복과 번영을 의미한다라고 친다면 그건 좋은 것이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도 노동생산물의 일부를 갖는 것이 공평하다. 사업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결혼은 하더라. 아이도 많이 낳더라. 하지만 충분히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많이 죽더라. 모든 동물은 식량에 비례해 증식하지만 문명사회에서는 가난한 계층만이 먹을 것이 부족해 아이를 죽게 한다. 가난한 계층이 아이들을 풍족히 먹을 수 있을 만큼 벌지는 못했다고 해요. 이 당시에. 뭐 지금 시대에 비하면은 이때에 비하면은 지금 시대는 또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죠. 노동에 대한 풍족한 보상이 많은 아이를 먹이고 키울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은 노동 수요에 비례한다. 이거 역시 많은 아이를 잘 먹이고 죽이지 않고 키울 수 있게 하려면 노동 수요가 많아야 하고 노동임금이 많아야 하고 노동임금이 많기 위해서는 노동 수요가 많아야 하고 노동 수요가 많기 위해서는 국가는 성장해야 한다. 노동 수요가 증가하면 노동임금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결혼과 출산이 장려되며 인구가 늘어 노동자 수가 줄게 되고 인구가 늘어 노동자 수가 늘게 되고 노동 공급이 늘게 되면서 임금이 감소하고 인구의 증가는 느려진다. 사실은 계속 순환하죠. 순환해요.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인구는 감소하게 돼 있다. 뭐 자연의 이치죠. 이것은 마치 상품이 시장에 공급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 이 챕터 8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다양한 주제를 이렇게 이 노동임금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뭐 챕터 8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어떤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흘러나가진 않아요. 노예의 경우 생계유지 비용은 주인이 되고 하인은 본인이 된다. 왜? 하인은 월급으로 주니까 하인은 그 받은 월급으로 알아서 사는 거고 노예는 월급이 없으니까 여하간 밥이랑 뭐 잠자리를 주인이 줘야죠. 양쪽 모두 어차피 주인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기는 마찬가지인데 모르는 사이에 노예 쪽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 노예에 드는 비용은 주인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 관리 감독은 소홀해지고 낭비와 무질서가 만연한 반면 주인이 노예가 먹는 거를 매번 지켜보고 잠자리를 매번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도 이거 지 거 아니니까 그냥 낭비가 심하단 말이에요. 반면 하인은 월급으로 주기 때문에 자기가 최대한 어떻게든 아껴서 써요. 결국 노예보다 자유인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더 저렴하더라. 이것은 노동임금이 매우 높은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를 봐도 알 수 있다.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는 북부죠. 국부론이 쓰여진 시절에 벌써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100년 전부터 벌써 북부,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나던 그 시절부터 벌써 북부 미국은 노예를 쓰지 않고 자유인들이 노동임금을 받아가면서 일을 했었어요. 고용주들은 자유인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사실은 더 저렴한 인건비를 드리고 있었고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했었고 이것이 번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노동에 대한 후한 보상이 증가하는 부의 영향인 만큼 인구 증가의 원인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높다고 불평하는 것은 위대한 공공 번영을 싫어하는 것이다. 임금이 높은 것은 좋은 것이다. 불평하지 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때는 부유할 때가 아니라 성장할 때다. 행복지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가 아마 가장 행복했을걸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 노동에 대한 후한 보상은 인구 증가를 부추기는 만큼 보통 사람들의 성실성도 드높인다. 노동자는 임금을 받는 만큼 근로의욕이 고취된다. 월급 많이 줘라. 풍족한 먹거리는 건강한 몸을 만들고 건강한 몸은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게 한다. 월급 많이 줘라. 근데 이 월급 많이 주는 거는 자연스럽게 주는 것이지 제3자가 줘라 마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부가 무슨 최저임금 어쩌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시장의 왜곡만 가져오는 거예요. 이 노동임금이 오르는 것은 생산성이 증가한 만큼 국부가 증가하고 국부가 증가한 게 다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지 노동자에게 월급을 더 줘라 하게 되면은 어떤 강제로 줘라 하게 되면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자를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자연 가격이 10,000원인데 9,000원에 팔아! 라고 하면은 그 물건은 안 만들고 만다는 얘기죠. 또 하나 다른 주제인데 힘든 일 뒤에 쉬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때로는 근로의욕이 지나쳐 건강을 상하기도 하는데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게 항상 주의를 기울여 적당히 일하도록 조정해야 하고 이것이 그들의 건강을 위할 뿐 아니라 아프지 않고 오래 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더 많은 생산에 이로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근로자들이 스스로 열심히 일한다고 마냥 좋아라 하지 말고 그 근로자가 건강을 챙기도록 옆에서 보살펴 줘야 한다. 그것이 고용주에게도 더 좋다. 풍요로울 때 물가는 싸고 하인들은 스스로 먹고 살 자신이 생겨 주인을 떠나려 하고 식량이 저렴하니 주인들은 더 고용하려 하고 저렴한 이익을 많은 생산으로 보전하려 하는 농부들도 더 고용하려 하니 임금은 오른다. 풍요로우면 임금은 오른다. 반대로 물가가 비싸면 임금은 떨어진다. 임금이 떨어진 임금이 다시 물가를 비싸게 만든다. 빈곤의 악순환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가. 쓰레기 같은 정치꾼들이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성장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풍요는 임금을 올리고 오른 임금은 물가를 인상하고 소비를 감소시키겠지만 풍요는 자본도 증가시키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으로 많은 생산을 하게 된다. 또한 자본의 주인은 자신의 이익을 키우기 위해 더욱 적절히 분업화하고 자원을 더 투입하며 최대한 생산하려 노력한다. 같은 이유로 자본의 주인은 기계를 도입하려 하고 이것은 다시 사회적 분업화를 가져와 기계를 개발하는 직종이 새로 생겨나게 되고 결국 기계는 개발되어 더더욱 적은 노동으로도 더 많이 생산하게 되어 높아진 임금을 상쇄한다. 즉 한마디로 무조건 성장해라. 복지냐 성장이냐 하는 선택은 이건 바보들의 투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훌륭한 복지는 성장으로부터 저절로 파생되는 것이지 복지를 위해서 성장을 희생시키겠다라는 생각은 아예 잘못된 생각이다. 무조건 성장해야 된다.